저는 연봉 2억 원을 받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전업주부가 되라고 강요했고 저는 흔쾌히 승낙했죠. 그런데 반년 후 시어머니는 울면서 저에게 다시 일하러 나가라고 애원했습니다. 제 이름은 지은, 올해 31살입니다. 저는 한 IT 기업에서 알고리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으며 연봉은 2억 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지만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제가 여자 같지 않다고 늘 말씀하셨죠. 제가 온종일 집안일에 매달리지 않고 모든 에너지를 집에 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 민준과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이는 아직 갖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제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너무 바빴고, 둘째는 지금보다 경제적 여건이 좀 더 안정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이에 대해 불만이 많으셨지만 전에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주말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일부러 올라오셔서 저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까지는요. 그날 저는 야근을 마치고 돌아와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쓰러지고 싶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물 한 잔을 들고 제 옆에 앉으시더니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네 그 일 도대체 언제까지 바쁠 거니? 저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이 시기만 지나면 좀 한가해질 거예요. 시어머니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몇 톤 높이셨습니다. 한가해진다고? 내가 보기엔 네 일은 한가할 데가 없어.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해. 민준이는 매일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고. 이게 집 같으니. 저는 듣고 있자니 조금 서운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랑 저랑 다 상의했어요. 평소에 바쁠 때는 배달 음식 먹고 주말에는 제가 요리하기로요. 그리고 집은 가사 도우미가 매주 2번 와서 청소해 주니까 지저분하지도 않아요. 그게 같니? 가사 도우미가 하는 밥이 집밥처럼 맛있겠니? 여자는 무엇보다 집안을 잘 돌보고 남편을 잘 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너는 매일 밖에서 남자들이랑 일자리 경쟁이나 하고 그게 무슨 모양새니? 시어머니의 말씀은 점점 더 듣기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요. 여자도 자기 직업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제 일로 돈도 많이 벌고 집안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요. 경제의 보탬? 민준이 한 달에 몇백만 원은 벌어오는데 그거면 살림 꾸리기에 부족하니? 꼭 네가 밖에서 얼굴 내밀고 다녀야겠어? 시어머니는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일어서서 양손을 허리에 짚으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지은아, 너는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와서 전업주부가 되어야 해. 민준이 잘 돌보고 아이 가질 준비나 해. 그게 네가 해야 할 일이야. 저는 그때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을 쳐다보니 민준은 황급히 일어나 중재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일은 괜찮아요. 직장 그만두면 너무 아깝잖아요. 저희가 다시 상의해 볼게요. 시어머니는 민준을 노려보셨습니다. 무슨 상의? 이건 내가 이미 결정한 일이야. 네가 매일 따뜻한 밥도 못 먹고 옷은 세탁기에 쌓여서 아무도 안 빨아주고 다 지은이가 집안을 돌보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 오늘 당장 그만두지 말지 확실히 말해.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속 불을 가라앉혔습니다. 시어머니 성격을 알기에 지금 맞섰다가는 분명 집안이 시끄러워질 겁니다. 게다가 저는 시어머니가 도대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직장을 그만두는 건 큰일이라서 회사와 상의해야 해요. 아직 프로젝트도 다 못 끝냈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한 발 물러선 줄 알고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상의해도 돼. 하지만 무조건 그만둬야 해. 걱정 마. 민준이가 돈 버니까 네가 굶어 죽을 일은 없어. 저는 더 이상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엄마는 그냥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 내가 다시 말해볼게. 저는 민준에게 웃어 보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일은 잠시 그만둘 수는 있지만 절대로 시어머니의 강요 때문도 아니고 전업주부가 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서현 부장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서현 부장님은 제가 인턴 시절부터 핵심 엔지니어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셨고 제 능력을 아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어제 그렇게 늦게까지 야근하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프로젝트에 새로운 진전이라도 있었어?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본론부터 말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 퇴사하려고 해요. 서현 부장님의 손에 있던 펜이 탁 하고 책상에 떨어졌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물으셨습니다. 퇴사? 아니,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를 왜 갑자기 그만두려고 해? 대우가 불만족스러웠어?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업주부가 되라고 강요한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서현 부장님은 다 듣고 나서 눈살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요즘 시대에 아직도 이런 일이 있어? 네 연봉이 2억 원인데 민준이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데 왜 네가 직장을 그만둬야 해? 안 돼. 내가 네 시어머니랑 잘 얘기해 봐야겠어. 저는 황급히 부장님을 말렸습니다. 부장님, 감사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처리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일을 그만두고 싶은 게 아니라 잠시 쉬었다가 나중에 상황을 보고 싶어서요. 이어서 저는 서현 부장님께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한 달 동안 핵심 기술과 인수인계 절차를 모두 문서로 정리해서 후임에게 넘겨줄게요.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할 거예요. 그리고 회사와 유연 재고용 계약을 맺고 싶어요. 나중에 회사에서 필요하거나 제가 다시 일하고 싶을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서현 부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네 능력은 회사에서 당연히 인정해. 유연 재고용 계약은 내가 지금 바로 준비하라고 할게. 걱정 마. 네가 다시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리는 있어. 참, 이 반년 동안 혹시 일이 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 알고리즘 최적화 컨설팅 같은 거라도 내가 소개시켜 줄 수 있어. 전업주부로 있는 것보다 수입이 적지 않을 거야. 저는 마음이 뭉클해져서 황급히 말했습니다. 부장님,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다니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장님 사무실에서 나와 인사팀에 가서 퇴사 절차와 재고용 계약에 대해 확인한 후에야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막 앉았는데 남편 민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회사랑 어떻게 얘기했냐고요. 저는 그에게 답했습니다. 한 달 뒤에 정식으로 퇴사해. 걱정 마. 민준은 바로 답장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너 마음고생 시켜서. 내가 다시 엄마랑 잘 얘기해서 너 퇴사 안 하게 해볼게. 저는 휴대폰을 보며 웃고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성격을 알기에 벽에 부딪히기 전에는 절대 고지리치기 전에는 절대 부딪히기 전에는 벽에 부딪히기 전에는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오셨는데 얼굴에는 보기 드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은아 왔니? 어서 손 씻고 밥 먹자. 오늘 특별히 갈비찜 해줬어. 몸보신해야지. 저는 시어머니가 제가 완전히 협상에 응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열정적인 거라는 걸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제게 반찬을 더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여자는 집에 있는 게 좋지. 매일 밖에서 힘들게 일할 필요 없이. 이제 집안일은 네가 신경 쓸 필요 없어. 내가 도와줄 테니 너는 마음 편히 아이 가질 준비나 해. 저는 밥을 먹으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옆에서 머뭇거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저를 말리셨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너는 쉬어. 내가 할게. 이제 이런 일은 내가 다 맡을 거야. 너는 민준이만 잘 돌보면 돼. 저는 바쁘게 움직이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지금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제가 정말 수입이 없어지면 그때도 이렇게 너그러울 수 있을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민준이 제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오늘 나한테 네가 퇴사하면 월급 카드 엄마한테 맡겨달라고 했어. 우리 돈 모아준다고. 저는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시어머니가 집안의 경제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월급 카드는 네가 잘 보관해. 우리 둘 돈은 남한테 맡길 필요 없어. 그리고 내가 퇴사하고 나면 집안 살림살이는 네가 나한테 확실히 계산해줘. 나중에 헷갈리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엄마가 우리 돈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할게. 저는 침대에 누워 낮에 회사와 얘기했던 유연 재고용 계약과 서현 부장님이 말했던 일거리를 생각하며 마음속으로는 조금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미 스스로를 위한 뒷길을 마련해 두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시어머니가 말하는 여자는 집안을 돌봐야 한다는, 앞으로 저는 집안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 과연한 것이. 한 달 후 저는 정식으로 회사에서 퇴사했습니다. 퇴사하는 날 서현 부장님은 저에게 특별히 작은 선물을 주셨는데 제 이름이 새겨진 맞춤형 USB 메모리였습니다. 부장님은 그 안에 업계 자료가 들어있으니 심심할 때 보라고 하시며 혹시 일이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신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USB를 안고 마음속으로 크게 감동했습니다. 서현 부장님께 회사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이미 제 방을 한번 정리해 두셨고 제 직장인 복장들은 모두 접어서 옷장 안에 넣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꽃무늬 앞치마와 편안한 홈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옷장 앞으로 가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너 이제 전업주부잖아. 그런 정장 같은 거 입어서 뭐해. 이 옷들이 얼마나 편해. 평소에 집안일 할 때도 편하고. 저는 알록달록한 옷들을 보며 마음이 좀 불편했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퇴사하면 며칠은 좀 편하게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시어머니의 노크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고 시어머니는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계셨는데 그 위에는 집안일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자, 봐봐. 이게 오늘 해야 할 일이야. 먼저 집안 창문을 다 닫고 소파 커버도 벗겨서 빨아. 점심에는 만두가 먹고 싶으니 미리 속을 만들어 놔야 해. 오후에는 마트에 가서 채소랑 과일 좀 사와. 목록은 뒤에 다 적어놨어. 저는 종이를 받아들고 빼곡한 글씨들을 보며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은 일을 하루에 다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창문 닫는 건 너무 위험해요. 가사 도우미 부를까요? 시어머니는 즉시 얼굴을 고치셨습니다. 무슨 가사 도우미를 불러? 돈 아깝게. 네가 젊은 사람이 그 정도 일하는 게 뭐가 어때서? 내가 네 나이 때는 하루에 이거보다 10배는 더 많은 일을 했어. 어쩔 수 없이 저는 종이에 적힌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먼저 창문을 닦으러 갔습니다. 거실 창문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크고 높았습니다. 저는 의자를 들고 그 위에 올라서서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절반쯤 닦았는데도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지시하셨습니다. 왼쪽이 안 깨끗하네. 다시 닦아. 너 힘 안 주는 거 아니니? 이 정도 일도 제대로 못해? 저는 이를 악물고 모든 창문을 닦아냈습니다. 팔은 들어 올릴 수도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점심에 만두를 빚을 때
제가 만든 만두소가 좀 짰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입 맛보시더니 뱉어내셨습니다. 이게 소금을 얼마나 넣은 거야? 날 죽이려고 작정했어? 만두소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고 앞으로 어떻게 민준이를 돌볼 거야? 저는 서러움을 참고 다시 만두소 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소금을 조심스럽게 넣었고 시어머니는 맛보시고 나서야 겨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 앞으로는 일할 때 좀 더 신경 써. 오후에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목록대로 꽉 찬 큰 봉투 2개를 양손에 들고 집에 오니 팔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막 문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제가 사온 물건들을 보려고 다가오셨습니다. 사과 봉지를 보시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이런 사과를 사왔니? 자꾸 비싸기만 하고. 아래 재래시장 사과는 크고 싸잖아. 너는 살림 꼴일 줄도 모르는 거야.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셨습니다. 달콤하면 뭐해? 돈 낭비지. 앞으로 물건 사기 전에 나랑 먼저 상의해. 네 마음대로 사지 말고. 저녁에 민준이 오자 저는 그에게 오늘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팔이 얼마나 아픈지 말했습니다. 민준은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여보. 내일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너한테 이렇게 많은 일 시키지 말라고 할게. 저는 민준이 저를 위해 시어머니에게 말해줄 줄 알았는데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일을 줄여주기는커녕 한 가지를 더 추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해야 해. 민준이 출근 힘들잖아. 맛있는 거 먹어야지. 밖에서 사 먹는 걸로는 안 돼. 저는 완전히 기운이 빠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요구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하고 아침밥을 먹고 나면 부엌을 정리하고 다른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만들고 오후에는 마트에 가거나 청소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민준의 옷을 빨고 셔츠를 다려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일할 때 힘들어도 주로 머리를 쓰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매일 육체 노동을 하니 일주일도 안 되어 몇 킬로그램이 빠졌고 손에는 굳은 살이 각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너무 지쳐서 소파에 앉아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오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앉아서 움직이지 않아? 설거지는 아직 안 했고? 민준이 셔츠도 아직 안 다렸잖아. 내일 출근할 때 입어야 하는데.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너무 피곤해요. 내일 하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즉시 화를 내셨습니다. 피곤하다고? 너는 매일 집에 있으면서 어디가 그렇게 피곤해? 내가 보기엔 그냥 게으른 거야. 처음에 너더러 직장 그만두라고 한 건데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뭐야? 저는 입을 열어 반박하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즉시 표정을 바꾸시며 웃는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왔니? 어서 손 씻고 밥 먹어. 오늘 지은이가 네가 좋아하는 제육볶음 해줬어. 시어머니의 변하는 얼굴을 보며 저는 마음이 절반쯤 식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당연했고 조금이라도 불평하면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이런 생활이 언제나 끝날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날마다 이런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집안일에 파묻혀 숨 쉴 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든 것은 시어머니가 제가 월급이 없다는 것을 안 후부터는 사람이 변한 것처럼 돈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회사에 다닐 때 시어머니는 물건을 살 때도 여기저기 비교해보고 사셨는데 지금은 매일 백화점에 다니시고 돌아올 때는 항상 몇 개의 쇼핑백을 들고 오셨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새 금팔찌를 들고 오시더니
손목에 끼고 제 앞에서 흔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이 팔찌 어떠니? 어제 옆집 김 아주머니랑 쇼핑 갔는데 아주머니가 하나 사셨길래 나도 예뻐 보여서 샀어. 300만 원밖에 안 해. 저는 그때 식탁을 닦고 있었는데 손에 든 행주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300만 원이라니. 이건 민준이 한 달 월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팔찌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저희 평소에도 이렇게 비싼 액세서리는 잘 안 쓰잖아요. 시어머니는 즉시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비싸긴 뭐가 비싸. 내 아들이 돈 버는 건 나한테 쓰라고 버는 거야. 예전에는 네가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내가 마음 쓸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네가 집에서 살림 돌보니 나도 좀 즐겨야지. 그 후로 시어머니의 지출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오늘은 몇십만 원짜리 코트를 사고 내일은 몇백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샀습니다. 집거실은 시어머니가 사온 물건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몇 번 말해서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흥청망청 쓰지 말라고 설득해보라고 했습니다. 민준은 매번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호강 한 번 못 해봤는데 물건 좀 사는 게 뭐 어때? 게다가 나도 지금은 벌고 있는데 괜찮아. 저는 민준의 무심한 태도를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더 심한 것은 어느 날 저녁밥을 먹다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너 결혼 전에 집 한 채 있지 않았니? 민준이 말로는 위치가 좋다고 하던데 그 집을 파는 게 어떠니? 제 손에 든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집은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사주신 건데 어떻게 팔아요? 시어머니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느긋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팔면 뭐 어때? 요즘 집안 살림살이가 이렇게 많고 너는 수입도 없잖아. 그 집을 팔아서 돈을 저축해뒀다가 살림살이에 보태면 민준이 부담도 줄고 얼마나 좋아.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은 제 결혼 전 재산이었고 민준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감히 저에게 팔아서 살림살이에 보태라고 하다니요.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집은 팔 수 없어요.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고 게다가 제가 나중에 뭔가 직접 하고 싶을 때도 그 집이 필요할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네가 직접 뭔가 하고 싶다고? 너는 지금 전업주부니까 집안일이나 잘 돌보면 돼. 뭘 더 하고 싶다는 거야? 내가 보기엔 너는 이 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네. 그때 민준이 황급히 중재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집은 결혼 전 재산이라 저희가 손댈 수 없어요. 집안 살림살이는 제가 감당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민준을 노려보셨습니다. 네가 뭘 알아? 지금 돈 좀 저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애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이가 정말 이 집을 위한다면 그 집을 팔아야 해. 저는 시어머니의 억지 부리는 모습을 보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집은 절대로 팔지 않을 거예요. 집안 살림이 부족하다면 어머니가 물건 사는 걸 좀 줄이시면 돼요. 제 집을 탐낼 필요는 없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단호하자 화가 나서 밥그릇을 식탁에 내던지셨습니다. 네 이 여자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한 건 정말 팔자가 사나웠네. 말을 마치지 않고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가셨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녁에 민준이 제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그냥 늙어서 그래.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 집은 우리 절대 손대지 않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그렇게 가볍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분명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제 결혼 전 저축에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내가 요즘 여행 패키지에 등록해서 김 아주머니랑 제주도에 가고 싶은데
여행 경비가 200만 원 넘게 들어. 내 수중에 돈이 부족하니 네 결혼 전 저축해서 좀 꺼내줘. 민준이 월급 받으면 다시 갚아줄게. 저는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을 믿으면 그 돈은 분명 돌려받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난처한 척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 결혼 전 저축은 정기예금이라 중간에 뺄 수가 없어요. 미리 빼면 이자가 없어져서 너무 아깝잖아요.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떡해? 내가 김 아주머니랑 다 얘기해뒀는데 약속을 어길 수는 없잖아.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민준이한테 말씀드려서 민준이가 먼저 드리는 게 어때요? 어차피 민준이도 곧 월급 받잖아요. 시어머니는 표정이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민준이한테 말할게. 나중에 민준이 말하기를 시어머니께 200만 원을 드렸고 시어머니께 다시는 제 결혼 전 재산에 손대지 말라고 특별히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흥청망청 쓰면 집안의 저축은 곧 바닥날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서현 부장님이 주신 USB 메모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업계 자료들은 여전히 있었고 서현 부장님이 전에 소개해 주셨던 일거리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시어머니가 집안의 돈을 거의 다 써버리고 나서도 지금처럼 뻣뻣하게 나올 수 있을지 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준이 드린 200만 원을 들고 즐겁게 제주도 여행을 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신 며칠 동안 저는 드디어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시를 받으며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서현 부장님이 주신 업계 자료를 볼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끔 서현 부장님과 일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부장님이 작은 회사가 알고리즘 최적화 작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예산도 넉넉하니 제가 시간 되면 연결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마음에 담아두었지만 민준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 그에게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여행에서 돌아오셨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에게 자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은아, 너는 제주도에 안 가봤지? 그곳 해산물은 정말 신선해. 그리고 해변은 우리 동네보다 훨씬 예뻐. 너랑 민준이 주려고 특산물도 많이 사왔어. 시어머니는 말씀하시면서 캐리어에서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코코넛 사탕, 진주 목걸이, 그리고 민준이 입으라며 꽃무늬 셔츠도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물건들을 받았고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가 이번에 돌아오시더니 돈 쓰는 기세가 더 왕성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시골 친척들에게 선물 사줘야 한다며 민준에게 50만 원을 이체해달라고 했습니다. 민준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녁에 저와 둘이 있을 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혹시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자 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회사가 요즘 실적이 좀 안 좋아서 사장님이 월급 삭감한다고 했어. 이번 달 월급이 1,000만 원 넘게 줄어들 것 같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돈은 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전에 시어머니가 흥청망청 쓰시는 것도 심했는데 이제 수입까지 줄어드니 집안 경제가 분명 더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월급이 적을까?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없어. 민주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확실치 않아. 사장님 말로는 실적이 계속 안 좋으면 인원 감축도 할 수 있다고 했어. 지금은 일단 다니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저는 민준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정말 안 되면 다른 직장 찾아보면 돼. 네 능력이라면 분명 좋은 곳 찾을 수 있을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 일을 시어머니께는 일단 숨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며칠 뒤 시어머니가
단서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날 민주는 월급 명세서를 습관적으로 거실 식탁 위에 올려두었고 시어머니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월급 명세서를 들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민준 앞에 다가섰습니다. 민준아, 이 월급 왜 이렇게 줄었어? 전에는 400만 원 넘게 받았는데 지금은 200만 원밖에 안 돼? 민주는 황급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회사가 요즘 실적이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월급이 삭감된 거예요. 나중에 실적 좋아지면 다시 올라갈 거예요.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월급 삭감? 왜 하필 이럴 때 삭감돼? 너 혹시 밖에서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해서 회사에서 벌금 맞은 거 아니야? 민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회사 전체 분위기가 안 좋아서 많은 동료들도 월급이 삭감된 거예요. 시어머니는 전혀 믿지 않고 월급 명세서를 식탁에 내던지셨습니다. 내가 보기엔 너는 능력도 없어. 안정적인 직장도 못 지키고. 앞으로 우리 집은 어떻게 살아가? 지은이는 수입도 없지. 지은이는 수입도 없지. 너는 월급도 삭감됐지. 이 월급도 삭감됐지. 이 월급도 삭감됐지. 이 월급으로는 일상생활비도 부족하겠네. 내가 나중에 물건도 사야 하는데 지금은 어쩌니? 너는 빈대분의 신세가 됐고 민준이는 월급이 삭감됐으니 이 생활은 못 해먹겠어. 저는 시어머니의 비난을 들으며 화가 나면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저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강요한 것은 시어머니인데 이제 문제가 생기니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다니요. 제가 막 반박하려는데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탓하지 마세요. 제 능력 부족 때문이지 지은이랑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월급 삭감은 일시적인 거니까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시어머니는 민준을 노려보셨습니다. 방법을 찾아? 네가 무슨 방법을 찾을 수 있겠어? 전에 지은이 집 팔라고 했을 때 네가 반대하더니 이제 어쩌니? 돈이 부족하다고 난리잖아? 어머니, 처음에 저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강요한 것은 어머니인데 이제 집에 돈이 없다고 저에게 수입 없다고 탓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게다가 민준이 월급이 삭감된 것은 회사의 일이지. 집을 팔고 안 파는 것과는 상관없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말문이 막혀 화가 나서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녁 식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민주는 것이야 앉아 있었고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너 마음고생 시켜서. 엄마는 그냥 저런 분이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앞으로는 돈을 좀 아껴 써야 할 것 같아. 어머니한테는 네가 잘 말씀드려서 더 이상 그렇게 흥청망청 쓰지 말라고 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전혀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백화점에 가려고 하셨고 민준이 막아서자 즉시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물건 좀 사는 게 뭐 어때서? 네 월급이 줄어든 건 네 일이지. 왜 내가 못 사게 해? 나는 몰라. 오늘 그 코트 꼭 사야 해. 안 그러면 밥 안 먹을 거야. 민주는 시어머니가 난리를 피우자 어쩔 수 없이 20만 원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들고 즐겁게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집안의 저축은 바닥날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서연 부장님께 카톡을 보냈습니다. 부장님,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일, 제가 지금 시간이 되니 언제 연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연 부장님은 즉시 답장했습니다. 언제든지 좋아. 내일 내가 자료 보내줄게.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난리를 피워도 저에게는 최소한 뒷길이 있었습니다. 이제 집안의 돈이 정말 바닥났을 때 시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볼 일만 남았습니다. 민준이 월급이 삭감된 후로 집안 살림은 눈에 띄게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며칠에 한 번씩 백화점에 가셨는데 지금은 가끔 아파트 단지 입구의 작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뿐이었습니다. 매번 돌아올 때마다 한참을 불평하셨습니다. 이 마트 물건은 정말 별로야. 백화점 물건보다 한참 떨어져. 돈만 없으면 내가 여기 와서 안 사지. 저는 시어머니의 불평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돌려가며 제가 자발적으로 결혼 전 재산을 내놓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시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본색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특별히 민준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한 식탁을 차리셨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계속 제게 반찬을 더 주며 평소보다 훨씬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네가 보기에 요즘 집안 형편이 정말 어렵지? 민준이도 월급이 삭감돼서 돈이 많이 필요해. 네 결혼 전 저축해서 돈 좀 꺼내서 급한 불 좀 끌 수 없을까?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결혼 전 저축은 정기예금이라 꺼낼 수 없어요. 게다가 그건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거라서 함부로 손댈 수 없어요. 시어머니 얼굴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무슨 정기예금이고 뭐고. 네가 정말 꺼내고 싶다면 왜 못 꺼내? 그냥 꺼내고 싶지 않은 거잖아. 내가 보기엔 너는 이 집을 자기 집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네. 민준이 황급히 중재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저축은 정말 정기예금이라 꺼내면 손해가 커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 테니 지은이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민준을 노려보셨습니다. 너는 말하지 마. 이건 나랑 네 마누라랑 얘기하는 일이야. 지은아,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오늘 이 돈 네가 꼭 꺼내야 해. 안 그러면 우리 집은 더 이상 못 살아. 저는 시어머니의 억지 부리는 모습을 보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결혼 전 저축은 꺼내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 저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강요한 것은 어머니인데 이제 집에 돈이 없다고 저에게 비상금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면 매달 2억 원을 벌었을 텐데 집안이 지건이 되었을까요? 네가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시어머니는 식탁을 쾅 하고 치며 일어섰습니다. 내가 너더러 직장 그만두라고 한 건 너를 위하고 이 집을 위한 거였어. 그런데 너는 지금 오히려 나를 탓해? 내가 보기엔 너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야.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한 건 정말 팔자가 사나웠네. 시어머니는 말씀하시면서 저를 때리려고 손을 뻗으셨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민준에게 제지당하자 분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는 몰라. 오늘 이 돈 지은이가 꼭 꺼내야 해. 안 그러면 나는 안 살 거야. 시어머니는 말씀하시면서 벽에 머리를 박으려고 했습니다. 민준이 놀라서 황급히 시어머니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지은아, 그냥 돈 좀 꺼내줘. 엄마가 더 이상 날 피우지 않게 좀 해줘. 저는 민준을 보며 크게 실망했습니다. 민준은 그것이 제 결혼 전 저축이고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에게 꺼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 돈은 꺼낼 수 없어. 집에 돈이 없으면 우리가 아껴 쓰거나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어. 하지만 내 결혼 전 저축은 손댈 수 없어. 시어머니는 제가 단호하자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할까? 불효하는 며느리를 얻고 아들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집에 돈도 없으니 나는 죽는 게 낫겠어. 이웃들이 소리를 듣고 모두 문 앞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민주는 얼굴이 빨개져서 황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울지 마세요. 얘기할 게 있으면 방으로 가서 해요. 시어머니가 방으로 부축되어 돌아간 후에도 울음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민준이 나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한테 좀 양보할 수 없니? 연세 많으셔서 성격이 좀 안 좋으신 거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저는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양보하라고?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양보했어.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집안일을 다 하고 이제 시어머니는 내 결혼 전 저축까지 내놓으라고 해. 민준은 한숨을 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매우 서러웠지만 스스로 뒷길을 마련해 두었던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결혼 전 저축을 꺼냈더라면 앞으로 이 집에서 제 위치는 더 없어졌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제가 일어나 아침밥을 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민준에게 어디 갔느냐고 묻자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아침에 일어나니 안 보이셨어. 저는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가 조금 걱정되어 민준과 함께 찾으러 나갔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다가 결국 단지 입구의 벤치에서 시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몇몇 나이 든 아주머니들과 울면서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정말 너무 불효해. 집에 돈이 없으니 결혼 전 저축에서 돈 좀 꺼내달라고 했는데도 안 꺼내주고 나한테 말대꾸까지 해. 나는 정말 팔자가 사나워. 그 아주머니들은 모두 저를 같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화가 나면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요. 할 얘기는 집에 가서 해요. 시어머니는 저를 흘겨보셨습니다. 안 가. 나는 사람들한테 다 말해서 네 이 불효하는 며느리가 어떤지 보여줄 거야. 저는 심호흡을 하고 그 아주머니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들, 사실은 저희 어머니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처음에 저에게 직장을 그만두려고 강요한 것은 시어머니인데 이제 집에 돈이 없다고 저축을 내놓으라고 해요. 제가 반대하니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제 결혼 전 저축은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거라서 함부로 손댈 수 없어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 아주머니들도 듣고 나서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내 시어머니가 잘못했네. 결혼 전 저축을 어떻게 함부로 손대라고 해? 맞아. 처음에 사람들어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지 말았어야지. 그 사람 예전에는 한 달에 2억 원을 벌었대. 자기 아들보다 더 많이 벌었어. 시어머니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듣고 얼굴색이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일어서서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저와 민주는 황급히 뒤따라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방에 틀어박히셨고 하루 종일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갈등이 완전히 폭발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생활은 아마 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원칙을 지켰고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렸습니다. 저는 제가 버티기만 한다면 언젠가 시어머니가 자신을 잘 납니다. 시어머니는 방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저녁 식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준이 문을 두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서 설득해야 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밥 다 됐어요. 나와서 좀 드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건강은 해치면 안 되잖아요. 한참 후에야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우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식탁으로 가서 앉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죽을 떠서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죽 좀 드세요. 속 편하게.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죽을 뜨셨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밥을 다 드시고 나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전에 내가 잘못했어.
네가 결혼 전 저축 내놓으라고 강요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사과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황급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지난 일은 저희 다시 언급하지 말아요. 시어머니가 정말 마음을 바꾼 줄 알았는데 며칠 뒤 저는 직원의 은행 잔고가 몇십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민준에게 왜 이렇게 돈이 조금밖에 안 남았느냐고 묻자 전에 몇백만 원이 있었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민준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엄마가 시골 친척이 아파서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이체해드렸어.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이체했는데? 왜 나랑 상의도 안 하고? 민주는 300만 원을 이체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말로는 친척이 급해서 기다릴 시간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0만 원은 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집에 몇십만 원밖에 남지 않았으니 다음 달 대출금도 갚지 못할 판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돈으로는 대출금도 못 갚아요. 빨리 방법을 찾아봐요. 안 그러면 은행에서 독촉하러 올 거예요. 민준은 울상으로 말했습니다. 회사도 월급 삭감됐고 알바도 적당한 걸 못 찾았어. 정말 안 되면 친구한테 좀 빌려야 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민준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결국 200만 원을 빌려서 겨우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달 대출금, 전기세, 수도세, 생활비는 어디서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집안 상황을 보며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한숨만 쉬고 물건 사는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네가 네 부모님이랑 사이가 좋은 걸 알아. 부모님도 형편이 좋으시니 혹시 부모님께 돈 좀 빌려달라고 할 수 없을까? 민준이 월급 받으면 우리가 다시 갚아줄게. 저는 즉시 시어머니가 제 친정에 손을 대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저희 부모님께 돈 빌릴 수 없어요.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셔서 돈 모으기 힘드세요. 그리고 저희 집 일로 부모님께 폐를 끼치면 안 돼요.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폐라니, 네 부모님인데 부모님께 돈 빌리는 게 뭐가 어때서? 지금 집안이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아직도 그런 걸 따져? 네 부모님이 우리 상황을 알면 분명 기꺼이 도와주실 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령 부모님이 원하신다 해도 저는 빌릴 수 없어요. 저희는 두 손 두 발 다 있으니 분명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늘 남에게 의지할 수는 없어요. 방법을 찾아? 네가 무슨 방법을 찾을 수 있겠어?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너는 지금 직장도 없고 민준이는 월급이 삭감됐는데 네 부모님께 돈 빌리는 것 말고 또 무슨 방법이 있어? 내가 보기엔 너는 이 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네 부모님께 돈 빌리는 것도 싫은 거네. 저는 시어머니의 억지 부리는 모습을 보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께 돈 빌릴 수 없어요. 처음에 저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강요한 것은 어머니인데 이제 집에 돈이 없다고 저에게 저희 부모님께 돈을 빌리라고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너더러 직장 그만두라고 한 건 너를 위하고 이 집을 위한 거였어. 시어머니는 식탁을 쾅 하고 치셨습니다. 네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으면 지금 매달 2억 원을 벌었을 텐데 우리 집이 지금 이 지경이 되었을까? 다 너 때문이야. 저는 분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 때문이라고요? 처음에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저더러 직장을 그만두라고 한 건 누구였죠? 누가 집안 돈을 함부로 친척에게 이체했죠? 이제 와서 다 제 탓으로 돌리다니. 민준이 황급히 달려와 싸움을 말렸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얘기로 해요. 우리가 다른 방법을 다시 생각해봐요. 정말 안 되면 제가 회사에 야근 신청해서
야근 수당이라도 더 벌어올게요. 시어머니는 민준을 노려보셨습니다. 야근해서 얼마나 벌겠어? 전혀 부족해. 그래도 지은이 부모님께 돈 빌려야 해. 안 그러면 우리 집은 끝장이야.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완전히 식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을 결코 반성하지 않고 항상 책임을 남에게 전가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저희 부모님께 돈 빌리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안 되면 제가 밖에 나가서 직장을 찾을 거예요. 돈이라도 벌어서 살림살이에 보탤 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가 직장을 찾으러 나간다는 말을 듣고 황급히 말씀하셨습니다. 안 돼. 너는 일하러 나갈 수 없어. 네가 일하러 나가면 집안일은 누가 해? 민준이는 누가 돌봐? 저는 비웃었습니다. 지금 당장 밥 먹을 돈도 없는데 무슨 집안일을 신경 쓰고 누가 누구를 돌봐요. 일단 살아가고 나서 얘기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말문이 막혀 소파에 앉아 한숨만 쉬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어머니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에 저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강요하지 않고 그날 저녁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빨리 직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서현 부장님께 카톡을 보냈습니다. 부장님,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일 빨리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해요. 서현 부장님은 즉시 답장했습니다. 문제없어. 내일 내가 바로 자료 보내줄게. 그 일로 500만 원 벌 수 있으니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야.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당장의 경제적 압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고 시어머니에게 제가 남에게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현 부장님이 일거리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민준이 일어나기 전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익숙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 했던 비슷한 알고리즘 최적화 프로젝트였습니다. 익숙한 일이라 금방 손에 익을 것이고 별다른 문제만 없다면 보름 안에 완성해서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500만 원이 있으면 최소한 민준이 다음 월급을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고 당장의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집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의 친구가 갑자기 전화해서 집에 급한 일이 생겼으니 민준에게 전에 빌려간 2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민준은 전화를 끊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쩌지? 친구가 돈을 돌려달라고 재촉하는데 우리 지금 돈이 어디 있어? 저도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겨우 생겼던 자신감이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일은 아직 시작도 못해서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 지금 2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니. 이것은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듣고는 발을 동동 구르며 초조해하셨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아? 빌린 돈은 갚아야 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200만 원을 구해? 지은아, 빨리 방법을 찾아봐. 네 부모님께 좀 빌려달라고 해. 안 그러면 우리가 신용을 잃잖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부모님께 돈 빌릴 수 없다고.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다음 며칠 동안 우리는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친척이나 친구들은 모두 돈이 없다고 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민주는 심지어 회사에 월급을 가불할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그것도 거절당했습니다. 민준이 매일 시름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도 전에 가지고 있던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앉아 한숨만 쉬셨고 머리카락도 많이 하얗게 새셨고 그날 저녁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 일거리 자료를 보고 있는데
서현 부장님께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부장님은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회사에서 최근에 큰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너 같은 핵심 엔지니어가 정말 부족해. 사장님이 너에게 다시 일하러 올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셨어. 월급은 말할 것도 없이 전에 받던 것보다 2천만 원 더 올려줄게.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회사가 저에게 먼저 다시 오라고 제안할 줄은 몰랐고 심지어 월급까지 올려준다니요.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부장님, 제가 좀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기쁘면서도 망설였습니다. 기쁜 것은 제가 좋아하는 직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더 높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망설이는 것은 시어머니가 동의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처음에 저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강요한 것은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제가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뒤에 서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다 들으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갑자기 푹 하고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일어나세요. 이게 무슨 짓이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죽어도 일어나지 않으셨고 눈물이 순식간에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전에는 너더러 직장 그만두라고 강요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흥청망청 쓰지 말았어야 했는데, 네 결혼 전 저축 내놓으라고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네 부모님께 돈 빌리라고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발 용서해줘. 너 다시 회사에 나가서 일해줘. 저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오는 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강압적이고 찌푸리던 분이 지금은 제가 다시 일하러 나가게 하려고 저에게 무릎을 꿇다니요. 저는 황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소파에 앉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얘기로 해요. 회사에 다시 일하러 가는 건 제가 좀 생각해 봐야 해요. 그리고 저 지금 해야 할 일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황급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은 하지 마. 그거 얼마나 번다고? 그래도 회사에 일하러 가는데 좋아. 월급도 높고 안정적이잖아. 걱정 마. 네가 다시 일하러 가면 집안일은 네가 하나도 신경 쓸 필요 없어. 집안일은 내가 하고 밥도 내가 하고 민준이도 내가 돌볼게. 너는 마음 편히 회사에 다니고 집안일을 신경 쓰지 마. 시어머니는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닦으셨는데 태도가 전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민준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민준은 시어머니를 보고 저를 보더니 순식간에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민준은 다가와 저에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회사에 다시 나가서 일해줘. 전에는 내가 잘못했어. 너를 잘 보호해주지 못했고 엄마랑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어. 걱정 마. 앞으로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서 너의 일을 더 이상 간섭하지 못하게 할게. 집안일도 내가 도울게. 시어머니와 민준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의 망설임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쉽게 승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시어머니가 분명 전처럼 제 일을 간섭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에 다시 일하러 가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머니가 약속해 주셔야 해요. 시어머니는 제가 조건이 있다는 말을 듣고 황급히 말씀하셨습니다. 말해봐, 말해봐. 어떤 조건이든 엄마가 다 들어줄게. 네가 다시 회사에 일하러 가서 우리 집이 다시 좋아질 수만 있다면 엄마는 네 말이라면 뭐든지 들을게.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제 조건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저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집에서 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목을 가다듬고 천천히 첫 번째 조건을 말했습니다. 첫째, 제가 다시 일하러 가면
집안의 모든 집안일은 어머니가 하셔야 해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까지요.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쉬기만 할 거고, 더 이상 집안일은 손대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전에는 늘 여자는 집안을 돌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할 테니 집안일은 어머니 차례가 되어야죠. 시어머니는 잠시 멍해지셨습니다. 제가 이런 조건을 내놓을 줄은 예상하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다가 옆에 있는 민준을 쳐다보셨고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 집안일은 내가 할게. 너는 마음 편히 회사에 다니고 신경 쓸 일 없게 해줄게. 저는 이어서 두 번째 조건을 말했습니다. 둘째, 제 월급은 제가 직접 관리할 거예요. 민준이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을 거예요. 집안 살림살이는 매달 일정 부분을 생활비로 내놓을 거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지는 저와 상의해야 해요. 전처럼 함부로 흥청망청 쓰거나 함부로 친척에게 돈을 이체해서는 안 돼요. 이 조건이 나오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확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부터 집안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싶어 하셨는데 이제 제가 제 월급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하니 분명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월급을 어떻게 네가 직접 관리하니? 부부 사이에는 돈을 같이 모아야지.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모아주는 게 얼마나 좋아? 네가 함부로 쓰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전에 어머니가 집안 돈을 함부로 쓰시고 친척에게 300만 원이나 이체하면서 저희와 상의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 와서 저희를 대신해서 돈을 모아준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제가 매달 버는 돈이 민준이보다 훨씬 많으니 제가 제 월급을 직접 관리하는 게 문제될 건 없죠? 만약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으시면 저는 다시 회사에 나가지 않을 거예요. 최악의 경우 우리 다 같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민준이 황급히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말이 맞아요. 지은이 월급은 지은이가 직접 관리하게 해요. 생활비는 우리가 상의해서 쓰고 앞으로는 절대 함부로 돈 쓰지 않을게요. 시어머니는 민준을 보고 저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제가 이번에는 진심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결국 마지못해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네 월급은 네가 직접 관리하고 생활비는 우리가 상의해서 쓰자. 저는 시어머니의 마지못하는 태도를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세 번째 조건을 말했습니다. 셋째, 앞으로는 제 일을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전처럼 제가 집안일 하러 집에 휴가 내려고 강요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라고 강요해서는 안 돼요. 제가 야근하고 늦게 들어와도 어머니는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지 마시고 밥을 남겨두셔서 제가 돌아와서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야 해요.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더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네 일을 간섭하니? 나는 그냥 너를 걱정해서 너무 힘들까봐 그런 거지. 그리고 네가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면 내가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매일 널 기다리니?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저를 걱정하신다면 제 일을 방해하지 마시고 지지해 주셔야 해요. 어머니가 연세 많으셔서 기다릴 수 없으시면 제가 밥을 냄비에 데워 놓을 테니 제가 돌아와서 직접 데워 먹으면 돼요. 이 정도 요구는 과한 게 아니죠. 시어머니가 또 반박하려는데 민준이 황급히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요구는 과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들어줘요. 안 그러면 지은이가 다시 회사에 안 가면 우리 집은 정말 끝장이에요. 시어머니는 민준을 보고 집안 상황을 생각한 끝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 내 일을 간섭하지 않을게. 네가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면 내가 밥 남겨둘게. 저는 이어서 네 번째 조건을 말했습니다. 넷째, 앞으로는 제가 아이를 낳으라는 말을 다시는 꺼내지 마세요.
언제 아이를 낳을지는 저와 민준이가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지. 저에게 강요해서는 안 돼요. 전에는 어머니가 저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강요한 것도 아이를 낳게 하려는 거였잖아요. 하지만 지금 집안 형편은 아이를 낳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아요.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해요. 시어머니는 아이를 낳으라는 말을 꺼내지 말라는 말에 초조해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으라는 말을 꺼내지 않을 수 있어? 네가 벌써 31살인데 더 늦으면 고령 산모가 돼. 나는 빨리 손주를 안아보고 싶단 말이야.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집안이 대출금도 겨우 갚는 상황인데 무슨 돈으로 아이를 키워요? 만약 아이를 낳으면 저는 또 직장을 그만두고 돌봐야 할 텐데 그때는 집안이 더 돈이 없을 거예요. 어머니가 손주를 안아보고 싶어도 우리가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얘기해요. 만약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으시면 저는 다시 회사에 나가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집안 상황을 생각하며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아이 낳는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내가 너에게 강요하지 않을게.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어머니는 전에 저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강요하고 집안의 저축을 흥청망청 쓰고 결혼 전 저축을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저희 부모님께 돈 빌리라고 강요했던 이 모든 일에 대해 저에게 제대로 사과하셔야 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나이가 들도록 아랫사람에게 사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지은이한테 사과하세요. 자네는 정말 어머니가 잘못하셨으니 사과하는 게 당연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들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자네 엄마가 잘못했어. 너더러 직장 그만두라고 강요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집안의 저축을 흥청망청 쓰지 말았어야 했는데, 네 결혼 전 저축 내놓으라고 강요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네 부모님께 돈 빌리라고 강요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발 엄마를 용서해줘.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이 사과는 너무 늦게 온 것이었습니다. 만약 좀 더 일찍 사과했더라면 집안이 지금 이 지경이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네, 용서해 드릴 끄덕였습니다. 네, 용서해 드릴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오늘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셔야 해요. 저에게 약속하신 이 조건들도 기억하셔야 해요. 만약 어머니가 나중에 말을 바꾸시면 저는 바로 직장을 그만둘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 집이 어떻게 되든 저는 상관없어요. 시어머니는 황급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할게. 절대로 말을 바꾸지 않을게. 너는 마음 편히 회사에 나가서 일해.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마음속으로 드디어 한숨을 돌렸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함부로 휘둘리는 전업주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 제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고 이 집에서도 진정으로 제 발판을 마련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서현 부장님께 전화를 걸어 회사에 다시 일하러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현 부장님은 특별히 기뻐하시며 가능한 한 빨리 입사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하셨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특별히 설레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회사에 다시 가겠다고 승낙한 후로 태도가 전보다 훨씬 더 상냥해지셨습니다. 아침에 제가 아직 일어나기도 전에 아침밥을 다 해놓으셨고 특별히 저에게 삶은 계란과 따뜻한 우유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회사 다니느라 힘들지. 영양가 있는 거 많이 먹어야 해. 저는 식탁 위에 아침밥을 보며 조금 어색했습니다. 전에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신 적이 없었으니까요. 월요일에 회사에 출근하자 동료들은
모두 제가 돌아온 것을 특별히 환영해 주었습니다. 서현 부장님은 새 자리로 저를 안내하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리는 우리가 계속 비워두고 있었어. 네가 분명 돌아올 줄 알았지. 이번 큰 프로젝트는 네가 주도해야 해. 월급은 이미 2억 4천만 원으로 올려줬으니 이따가 새 계약서에 서명하면 돼.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월급이 이렇게 많이 오르졌습니다. 황급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회사. 제가 꼭 열심히 할게요.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니 저는 온몸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프로젝트 압박이 커서 야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저는 조금도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특별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저녁밥을 다 해놓으셨고 제가 오늘 일하느라 힘들지 않은지 몸보신용으로 국이라도 끓여줄지 물어보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밤 10시까지 야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하게 데워진 밥과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황급히 일어서셨습니다. 이제야 왔니? 어서 밥 먹어. 반찬도 벌써 몇 번이나 데웠어. 식으면 너한테 안 좋을까봐.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갑자기 감동했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를 보며 갑자기 감동했습니다. 민준도 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항상 시어머니 편을 들었고 옳고 그름을 떠나 제가 시어머니에게 양보하라고만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있으면 민준이 자발적으로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불평하셨습니다. 지은아, 너는 매일 야근하느라 집안일도 신경 못 쓰고 민준이도 돌보는 사람이 없잖아. 제가 말하기도 전에 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회사 다니느라 힘든 건 이 집을 위해서예요. 시어머니는 민준의 말에 할 말을 잃고 말없이 설거지를 하러 가셨습니다. 주말에는 제가 출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집안일을 좀 도우려 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손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빨리 쉬어. 회사 다니느라 힘들었을 텐데. 집안일은 내가 할게. 네가 전에 말했던 조건들 다 기억하고 있으니 절대로 말을 바꾸지 않을 거야. 저는 바쁘게 움직이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많이 놓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달이 지나고 저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2억 4천만 원의 연봉이니 매달 손에 들어오는 돈은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전에 말했던 대로 300만 원을 생활비로 내놓아 민준에게 일상생활비를 책임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에게 돈을 쓰고 싶으면 저에게 말해서 우리가 상의해서 쓰라고 특별히 말했습니다. 전처럼 함부로 쓰지 말라고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한테도 말할게. 한 번은 시어머니가 시골 친척에게 3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사주고 싶다며 특별히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내가 네 이모한테 안마의자 하나 사주고 싶은데 이모가 요즘 허리가 안 좋으시거든. 네 생각은 어떠니?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주고 싶으시면 사주세요. 30만 원도 큰 돈 아니고요. 다만 앞으로 물건 사기 전에 저에게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시어머니는 기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알았어. 고맙다. 지은아. 집안 살림이 날마다 좋아지고 시어머니도 점점 더 사리에 밝아지시고 민준도 점점 더 저를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특별히 만족했습니다. 전에는 시어머니가 억지 부리고 민준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집안 살림이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림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처음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강요하지 않았더라면, 전업주부로 살았던 그 시간을 겪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여자는 반드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만의 줏대가 있어야만 가정에서도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영원히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험 덕분에 시어머니와 민준 모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그래서 지금의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직업적으로도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도 얻었습니다. 저는 제가 계속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잘 꾸려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서러움과 어려움은 모두 제가 성장하는 동력이 되어 저를 더욱 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일 것입니다.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자신만의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어떤 종류의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